동북아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북중러 예. 북방 삼각 동맹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한국은 제일 먼저 새로운 냉전 구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큰 제약이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쿼드는 지금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란 말이에요. 일본이 그걸 허용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쿼드 플러스에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추가로 가져오는 게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뭐 기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면 북한도 선제 타격이 교리가 돼. 북한 입장에서도 그건 우리가 먼저 자기들 때리기 전에 먼저 타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어 체제라는 게 억지력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억지력을 와해시키는 이런 용어 사용을 상당히 조심하게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한반도의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어떻게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 국민들 안심하게 살게끔 하느냐. 실사고시를 하려고 하면 또 제일 중요한 게 전략적 공감이 필요하죠.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역지사지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뉴스와 이슈를 보다 정확하게,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와 경제를 읽는 창,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세계를 알아야 통장이 든든하고 삶이 윤택해진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치 보라의 매사장 김현종입니다. 메디치보라 런칭 특집 문정인 선생님과의 대담. 지금부터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자 연세대 명예교수 문정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5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5월 위기설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5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북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가령 7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면은 결국에 미국 정부도 그렇고 새로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도 뭐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저는 하여간 미국이 두 개의 띠어터에서 분쟁 지역을 만들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현명하게 또 대처를 할 거고, 또 윤석열 정부도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또 그렇게 해서 강대강으로 가서 한반도 위기설을 고조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내가 볼 때는 좀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 아니냐, 좀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위기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위기를 자꾸 얘기하면 위기가 현실이 되니까 위기설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재개할 준비나 징후들이 좀 혹시 포착되는 게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3억 갱도를 지금 복원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일련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북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중에서는 전술핵, 중량이 이제 적은, 그래서 이제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전술핵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재로 가는 건데, 이미 북한은 코로나 때문이라도 스스로 자기 봉쇄를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될런지 그거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의 그 현재 그 러시아의 침공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과거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핵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겠다, 더 움켜줘야 되겠다, 이 생각은 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북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이 언제라도 우리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에서는 결국 이제 핵무기는 진짜 그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저드 소드라고 해서 이제 소위 그
보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남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든가 핵공유를 하든가 만약 그거 안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한국이 그렇게 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될 것이고 대만까지 가죠. 그러면 대만까지 가게 되면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이기 때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래식 전쟁으로 재래식 무기로 죽는 것도 억울한데 핵무기로 죽는다는 건 우리에게 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게는 호재가 되고 그다음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악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미국이 갖게 되기 시작하면은 중국 혹은 러시아가 더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다가 뭐 인도도 참여할 수 있고 거기다 중앙아시아도 참여할 수 있고 뭐 북한도 당연히 참여하게 됐겠죠. 그러면 동북아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북중러 북방 삼각 동맹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한국은 제일 먼저 새로운 냉전 구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89년, 90년까지 우리가 냉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냉전 구도가 다시 재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큰 이제 제약이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걱정이죠.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노선을 보면은 우리가 살 길은 결국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거다.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의 삼국 공조를 통해 갖고 북한이나 중국 문제에 우리가 소위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지 그건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미 동맹을 우리 쪽에서 얘기할 때는 늘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얘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 동맹은 자기들은 중국의 견제 역할로서 한국을 지렛대로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결국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명시적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거니까 북한이 1차적인 소위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중국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이 대중 견제 정책을 펴고 대중 봉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우리는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싶지도 않고 중국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 정책이니까 거기에서 간극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도 우리는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하는데 중국도 하나의 그 견제 대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안보 함수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올 거다. 이게 지금 그 한미 양국의 이제 외교가에서 사실상 발표한 거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일본에 대해서 청구하는 청구서가 있을 것이고 우리 쪽 윤석열 정부에 또 들어주는 건 들어주는 거지만 청구할 그 어떤 요청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첫 대면에서 그렇게 청구서를 낼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강조할 거고. 통상 이 정도에서는 구체적인 청구서가 안 날라오나요? 청구서라는 게 뭐 그거 좀 방위비 분담 같은 건데 예. 그건 이미 타결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쿼드에 대해 가입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쿼드는 지금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란 말이에요.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 5개국 협의체가 된답니다. 퀸테트가 되는 건데 일본이 그걸 허용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쿼드 플러스에서 쿼드는 그냥 유지하는 가운데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추가로 가져는 게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뭐 기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중 뭐 경제나 기술 제재 내지는 뭐 포위망 구축에 좀 동참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행정부 때 인태 번영 협력체 주장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지금은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반도체 동맹을 맺든가부터 시작해서 기술 동맹, 그다음 서플라이 체인해서 공급망에 대한 원활한 협력망 구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 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뭐
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큰 부담이 없을 거고, 그다음 윤석열 정부도 뭐 중국을 분명히 의식은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왜냐하면 쿼드 하는데 군사적 부분에 대한 협력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고, 경제, 그다음에 공공보건, 그다음에 뭐 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발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거예요. 문희련 교수 지난번에 피렌체 식탁에 쓴 칼럼에 보면 중국 조야가 이제 걱정하는 게 이런 시나리오라는 거죠. 이 무역에 있어서 수송의 주된 루트가 말레카 해협으로 해가지고 남진하에 동진하에로 오는 건데, 우선 한국 보고 야 니네 무역 수송로도 지킬 겸 남진하에서 몇 관계되는 나라끼리 해상 뭐 해적이라든지 이런 거 방어 훈련을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끌어들이고 점점 수위를 에스컬레이트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자기들로부터는 가장 아픈 시나리오를 이제 걱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 새 정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에 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걸프에서부터 우리 지금 동중국해 포함해서 우리 그 한반도까지 오는데 한 7개 정도의 주요 관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핵심적인 게 말라카 해협에 있는 촉포인트인데, 그다음 남중국해 촉포인트 있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그 상호 간의 인식이 있어요. 미국이나 미국 동맹들은 중국이 그것을 봉쇄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반면에 또 그 중국 측에서는 미국이 결정적 순간에 촉포인트에서 중국 경제에 목을 조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불신의 구조가 좀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라고 하는 게 무역하는 국가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반면에 또 미국 해군이 지향하는 철학이 뭡니까? 오픈 앤 프리. 예, 자유항행. 그러니까 소위 열린 자유로운 항행, 해로라고 하는 게 미 해군이 표방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그 국제법적인 그 지원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는 다 무역을 하는 트레이딩 스테이트인데, 그 무역하는 국가들에게는 치명적 손실을 가져오겠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군사상의 문제보다는 경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대중 포위망을 짜는데 한국에 보다 많은 협조를 요청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그게 배타적 협력,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 협력인가, 중국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는데 미국하고의 협력을 더 강화하느냐 하는 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가장 강하게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준 것은 사실 선제 타격론이거든요. 선제 타격론이 물론 뭐 우리가 외교나 북한의 문제를 얘기할 때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나오는 게 미사일 방어구 관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구 관련되는데, 미사일 방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차적으로는 적극적 방어, 액티브 디펜스라고 해서 적이 미사일 쏘았을 때 요격시키는 것. 그게 뭐 사드도 들어가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들어가고 요격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격이 실패했을 때 2차적으로 하는 것은 방공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명 손실을 최소화시켜요. 그걸 패시브 디펜스라고 해서 소극적 방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적이 공격의 징후가 가시화됐을 때는 그것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데, 선제 타격의 표현을 쓰지 않고 프리엠션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오펜시브 디펜스, 공격적 방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세 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적극적 방어와 소위 공격적 방어를 총괄하기 위해서 지휘, 통제, 통신, 정보, 정찰, 감시, 요걸 다 넣는 것을 소위 전장 관리, 배틀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미사일 방어에 오펜시브 디펜스라고 하는 공세적 방어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걸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것을 더 분란을 일으킨 것이지. 근데 왜냐하면 이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되면 북한도 선제 타격이 교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기를 때리기 전에 먼저 타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어 체제라는 게 억지력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억지력을 와해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사용을 상당히 조심하게 하는 거죠. 가령 그 주니어 부시가 이제 미 대통령이 됐었을 때 럼스펠드 이제 국방장관이 표현을 이제 공세적 현실주의해서 그 중에 하나가 프리엠션 독트린에서 선제 타격하겠다. 특히 이제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은 그것을 선제적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어느 국가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공세적 방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다 갖고 있었죠.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런 용어들은 서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 자극을 안 하는 거니까. 지금 출범하자마자 새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죠. 누가 그렇게 임명을 시킨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다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팀 구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친미 일변도다 이런 좀 극단적인 평가도 있는데. 박진 외무장관 내정자라든가, 그 다음에 김성한 이제 안보실장 이제 예정자라든가,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미의 삼국 공조를 강조하는 분이죠. 근데 반면에 저는 이제 그 권영세 의원을 통일부 장관 시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눈여겨 봅니다. 권영세 의원은 주중대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때는 이제 안기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사정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실용주의적 노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을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북측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 그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균형을 잡힌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윤석열 그 당선자의 뭐 대학 선배 또 검사 선배 바로 권영세 장관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남북 관계의 개선 의지가 있다. 그런 시그널로 해석을 해도 된다. 뭐 또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가 북한의 원칙 있는 외교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박진 외무장관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이 상당히 긴장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어느 언론에는 또 본인은 그 자리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장관 누구 임명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밀려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 그러지는 않겠죠.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과정은 어떨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그 자리 가면 뭘 해서 실적을 내고 싶어 하죠. 아니 베이징에서도 평판이 뭐 나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베이징의 이런 소식통들 얘기를 들어보면 베이징 대사를 주중 대사를 할 때 비교적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중국 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만약에 4월 말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드를 추가 배치 얘기를 당연히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싶더라도 아마 미국에 재고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티온에서 그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한국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추가 배치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문 생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약된 얘기를 한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추가 배치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 지켜봐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요새 자동차도 주문하면 한 1년씩 걸리거든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사드 같은 건 뭐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을 저희가 윤석열 정부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승기념일에 시진핑과 푸틴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 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또 그 뒤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최악의 강에 롤러코스터를 탔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런 미숙한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 또 어쨌든 우리가 중국과는 문화적 경제적인 뭐
가장 교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현명하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잘 이해도 하고 파악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교안보 정책이 슬로건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사구시의 자세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해요. 뭐 도덕적으로 뭐 가치가 어떻고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반도에 당면한 문제는 자 어떻게 하면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어떻게 한반도에 소위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 국민들 안심하게 살게끔 하느냐.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뭐냐.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한미동맹이고 한미일 군사 공조라고 얘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북한하고 중국 사이가 나빠지면 불안이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줄여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실사구시를 하려고 하면 또 제일 중요한 게 일종의 전략적 공감이 필요할 거예요. 영어로 strategic empathy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역지사지예요. 그러니까 실사구시를 잘 하려고 하면은 외교정책, 안보정책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식 일방주의 갖고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네 번째로 제가 또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라고 모든 정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모든 게 제약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자, 노무현 대통령 이락 파병하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북핵 문제 진전을 보기 위해서 결국 이락 파병을 했단 말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일본하고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러나 임기 말기에 한일 관계도 어려워지고 한 상태에서 결국에 독도 방문했는데 그 국내 정치적인 것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 사실 남북을 제일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미가 어떤 부차적이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는 한미가 제일 중요한 게 되고 남북 관계가 부차적이 된 거는 안과 밖의 여러 제약들이 있고 제약 속에서 결국에 정책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하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안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평화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정치적 모험주의라든가 군사적 모험주의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교안보 정책은 handle with care,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유리 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제 통합의 정치를 얘기했는데 외교안보 정치처럼 통합이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또 외교안보 정책처럼 우리 사회에 양극화된 건 없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통합의 지혜를 좀 내는 게 중요하겠죠. 역대로 이 데탕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뭔가 좀 긍정적이고 평화적인 쪽으로의 접근들은 보수 정부나 보수적인 지도자가 앞장설 때 더 효과가 컸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뭐 닉슨과 키신저의 중국 방문이나 수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국제 정치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좀 그런 역할을 윤석열 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보실 때 한반도 주변의 정세, 그 다음에 뭐 아직 다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성격 이런 걸로 봐서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되려면 좀 어떤 조건들이 붙어야 되는지 그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하고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어떤 평화 우선주의로 나갔기 때문에 안보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만들어지면 안보가 온다는 이런 강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일할 사람들, 거기 일하는 사람들, 우리 외교안보 분야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인데 그분들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의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보다. 안보를 확보해야 그걸 통해서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면 우리가 군비도 증강하고 동맹도 강화해야 되고 억지력도 강화하면 또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위협으로 보이면서 또 북도 그렇게 또 뭐
핵무장용도 강화시킬 거고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화의 패러다임하고 안보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조화롭게 절충할 것이냐 하는 게 큰 과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닉슨이 1972년 2월 북경 방문하면서 미중 관계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거는 닉슨이나 키신저가 상당히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탕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련에 대한 위협을 계속 느끼면서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서 미국하고 같이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전략적 구도 속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전략적 마인드가 있느냐 이게 큰 과제가 될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역대로 우리나라는 모두 위기에 강했고 그런 국난들을 온 국민들이 함께 의병들이 일어서서 나라를 지켰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도 꼭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메디치보라 런칭 대담 3부작 3주에 걸친 긴 여정을 저희가 왔습니다. 이제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정리해야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리질리언스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총평 마지막 당부의 말씀.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외부의 충격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코로나19든 간에 또는 군사적 위협이든 또는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든 이런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대내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유연성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그 외부의 충격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정책 능력, 그 다음에 요것을 영어로 위빙이라고 하는데 엮는 지도자의 자질, 요걸 통해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국내의 해미자들 사이에 충분한 소통과 그다음에 조율과 융합할 수 있는 능력, 또 거기에 핵심은 또 지도자겠죠.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주느냐,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지난 3주간 돈 안 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문정인 선생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발성 특집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지경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앞으로 계속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시청자들도 그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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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